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문광철입니다. 오늘 그 약선 본추와 1 강론 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채소류 중에서 양배추, 유채, 시금치, 그 다음에 냉이, 쑥갓, 대파, 마늘, 당근, 죽순 이렇게 9가지 정도의 채소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채소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양배추도 굉장히 좋아하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 뭐 대파나 이렇게 마늘이나 당근이나 이런 부분들, 양념류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배추가 참 좋습니다. 여기 지금 유채밭이 펼쳐져 있는 이 공간에 한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아가씨인 것 같아요. 아가씨가 그냥 엄청난 큰 양배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배경은 이제 중국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양배추를 이제 보러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 먼저 양배추보다는 유채밭이 있으니까 먼저 유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채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노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 유채하고 비슷한 이제 갓이 있었죠. 갓도 이게 꽃이 피면 이렇게 노랗게 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갓에서 이런 봉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이렇게 줄기가 있는 연한 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먹었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유채가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해변이 있는 그런 곳에는 그 환경 작물로, 그리고 도시 경관 작물로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채들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게 되어지면 또 다 이제 늦은 봄이 되게 되면 유채는 이제 다 베버리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뭐 경관작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걷어 들여 가지고 이제 뭐 퇴비 아니 뭐 이렇게 사료 형태로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제성이 안 맞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유채씨유, 까놀라유라고 하죠. 이 까놀라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성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이런 유채씨, 까놀라유 같은 경우는 기름이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캐나다나 호주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입을 하는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까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외국에서 재배해서 들어오는 그런 까놀라유 같은 경우는 이제 GMO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되어버린, 그것이 이제 되어버린 이제 유채, 즉 이 까놀라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거의 95% 이상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까놀라유는 정체불명의 GMO 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제 기름으로 전락해 버려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 유채가, 그리고 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여기 이 유채 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내서 사용한다 한다면 불포지방산도 이제 다량 함유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유채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 불포지방산으로 그 항산화 물질들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효한 그런 그 효능들을 발휘한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까놀라유는 까놀라유대로 유채는 유채 나름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눈요깃거리에서 끝나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약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채씨,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유채씨를 가지고 기름을 내는 그런 데는 뭐 한살림이나 생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간혹 이제 있으니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GMO 기반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체는 여성의 어혈로 인한 생리통이나 산후어혈 그리고 뱃속에 남아있지 않고 뱃속에서 이 어혈이 나오지 않고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에 적합하며 그리고 과로로 인한 토혈, 이질, 단독, 유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체는 두부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생진윤조와 지혜평천의 작용이 강해지고요. 새우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유체의 비타민을 새우의 칼슘을 함과돼서 이 칼슘의 흡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닭고기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 미용에 좋고 간 기능도 강화시킵니다. 버섯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지력을 높이고 뇌를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채는 이제 우리가 구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유채 씨 같은 경우도 까놀라유를 가지고 두부나 새우나 닭고기, 버섯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더 부대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답보되지 않은 GMO 기반의 유채씨유, 까놀라유를 과감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채와 단호박을 같이 사용하지 않고요. 산약도 역시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게 되어지고 비타민C를 분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유채하고 비합하면 좋지 않습니다. 유채는 고대 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운대라고 이제 불려졌는데 운대는 이 발물 식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그 부작용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일단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식품이다. 과민 반응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내가 나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고 먹게 되면 병이 중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홍역이나 부스럼이 난 사람이나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좋지 않다. 그리고 수식과 음식 보호에서도 운대는 발풀 동기한다. 발풍 동기한다. 풍을 일으키고 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과민한 과민한 부작용이 이제 처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입에 여러 가지 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산후, 두진, 그리고 부스럼, 고질병, 안질, 유행성 감기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까놀라유를 GMO 기반한 까놀라유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채를 활용하는 유채대탕, 유채죽이 있고 유채즙, 그리고 운대, 꿀즙이 있겠습니다. 운대도 역시 유채를 이야기합니다. 유채대탕은 유채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탕을 끓이게 되면 어혈로 인한 산후복통에 효과가 있다. 유채와 쌀을 같이 사용해서 죽을 끓이게 되면 건비작용과 청렬 소염작용, 그리고 생리통이나 식체, 트름,
그리고 구역질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채즙은 유채잎을 짓이겨서 종기나 부스럼에 바르게 되어짐이 효과가 있고요. 유채 운대 꿀즙은 유채대와 이걸 즙을 짠 다음에 꿀을 타서 먹게 되면 이질복통과 변열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본초 습열의 습유에 의하게 되면 이 운대는 파열작용이 있어 산후 산모가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산후에 산모가 먹으면 파열작용이라는 것은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 아주 강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화자 본초에서도 산후 혈통이나 어혈을 치료하는 데 좋다. 유치를 당본초에 의하게 되면 주대라고도 하는데 겨울에 심어서 서리와 눈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한채라고도 한다. 인도 지방에서는 4000년 이전부터 재배를 시작하였으며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재배 기간이 짧아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이 겨울에 심어가지고 서리와 눈을 맞고 그래서 자라기 때문에 한채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한랭한 지역에서 더 잘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양배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참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양배추는 줄기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줄기와 가지하고 이 이파리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양배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줄기와 가지의 부분은 어찌 보면 벗겨내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들만, 하얀색 부분들만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 한다면 이 껍질 부위를 드시게 되어지면 이 부위를 제외한 이 껍질 부위를 드시게 되면 간과 심장에 저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의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양배추는 어떤 부위에 더 많이 알려지냐면 위염의 초기 증상, 위궤양의 초기 증상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식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명하게 그 부분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배추는 이 하얀색 부위를, 여기 이제 이 부위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위는 이제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배추의 꽃인 거죠.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뭐 향기가 나고 막 이렇게 이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만 꽃이라고 생각할 수는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뿌리에서 줄기와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이파리의 또 다른 모습이 또 꽃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꽃이 열매를 맺고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줄기로 쭉 나오는데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 양배추의 이 하얀 부위가 바로 저는 이제 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서 토가 해당되어지고, 또 식물의 부위는 토에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의 부위로 봤을 때는 꽃에 해당되어지면서 비장과 위장에 서로 상대해 있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양배추도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이렇게 전형적인 이 양배추의 모습이면 자색의 양배추, 그리고 작은 양배추,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자색 양배추를 보면 어, 이쪽이 완전히 줄기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 가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본다 한다면 이 부분이 식물체의 줄기와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줄기와 가지는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이파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겉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러한 겉면에 위치되어 있는 양배추의 모습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가지와 줄기, 이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 가지와 이파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몸의 신체적인 장기로 본다면 간과 당, 심장과 소장의 역할을 그 심장과 소장에 상응하는 그런 부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큰 양배추도 기지만 이 작은 양배추, 미니 양배추 같은 경우도 많이 요즘은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어차피 효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양배추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단백질 같은 경우가 이 껍질 부위와 칼슘, 비타민 U, 그 다음에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칼륨과 티아민과 타이신과 같은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이 껍질 속에 상당히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즙을 짜서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전체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색 양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양배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이런 어, 피망이나 아니면 뭡니까,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궁합도 잘 맞죠. 일반적으로 양배추는 또 이렇게 이파리를 쪄서 싸먹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채소들과 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퓨전 음식처럼 이제 멋을 낼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 마요네즈에 이렇게 그 양배추를 피해를 썰어가지고 마요네즈를 해가지고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하는 하숙집에서 보면 아침이면 꼭 마요네즈에 이제 이 반찬이라고 이 샐러드를 꼭 내놨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양배추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습열로 인한 황달과 위 12지장 궤양, 식욕 부진, 소화불량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허약하여서 발육이 늦은 어린이나 그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사지가 무력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고대 의학자들은 양배추를 오래 먹으면 신장이 튼튼해지고 골수가 충만하며 오장육부가 조화롭다라고 하였고요. 현대에서는 당뇨병, 동맥경화, 담석증, 암증, 비만증, 노인성 골절, 피부 과민자에게 아주 적합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습열로 인한 위 12지장 궤양, 위장과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 식욕부진, 소화불량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러다 보면 신장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위 12장 궤양을 양배추하게 되면 떠올리고, 양배추의 모양 자체가 그 위장의 위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위에 이 주름을 양배추도 이렇게 주름져서 이렇게 막 싸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도 우리는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주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죠.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는 위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위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주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다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양배추는 잉어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영양 섭취가 골고루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잉어와 같이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두유와 함께 섭취해도 콩의 풍부한 영양소의 효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건새우, 마른 새우와 함께 쓰면 유기양에 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배추즙 많이 드시죠? 그리고 양배추말이, 양배추즙 같은 경우는 위십이장 궤양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즙 한 잔 정도는 특히 위에 부담스러운 유기양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양배추즙 같은 경우를 되면 야채 숲이라 생각하고 야채 육수로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양배추 말이 소고기 토마토를 잘게 썰어 볶은 다음에 양배추를 데쳐서 말아서 팬에 굽는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오일을 풀고 활혈작용이 있고 기혈순환을 돕고 진액을 만들어서 산후 조절에 도움이 된다. 양배추 김치는 전 항상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양배추 김치를 참 많이 먹죠. 근데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양배추 김치가 있는 곳이 있으면 항상 거기 가서 양배추 김치를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잠깐 만들었던 것이 옛날 그 양배추 김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배추 김치가 좋다 그렇게 했더니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옛날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양배추 김치는 양배추를 채를 썰어가지고 마늘, 양파, 고추, 기름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버무려서 담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존에 먹는 그런 양배추 김치 같은 그런 김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양배추 볶음 같은 고추 기름이 들어가서 볶아진 것 같은 그런 김치죠. 양배추 볶음입니다. 양배추에 황화채, 백합, 목이버섯 등을 넣고 볶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작용과 위를 보하는 작용,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진액을 만들고 중초를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겠습니다. 천금식치에 가게 되면 오래 먹으면 신장에 유익하고 뇌수를 충만하게 하며 오장을 유리하게 하고 육부를 조절한다. 본초 습유에 가면 골수를 보하고 오장 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편하게 하며 경락 중에 기운이 뭉치는 것을 풀고 눈과 귀를 밝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며 잠을 적당히 하며 심력과 근골을 강하게 한다. 중국 약용식물기에 의하면 신장을 유익하게 하고 오장을 편하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며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작용이 강하다. 주로 소화기 궤양과 통증을 치료한다. 주로 그래서 이 양배추를 하면은 일단 주로 소화기 궤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화기 궤양의 통증을 치료하는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중에는 변종된 것으로 이제 포자 양배추가 있는데 이 포자 양배추는 비타민 C가 일반 양배추보다 3배가 많고 효능은 출혈을 방지하고 간을 보호하며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질 환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비타민 A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거친 피부나 피부 과민증에도 효과가 있다. 요즘 이제 변종된 양배추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금치 보실까요? 시금치는 이제 접근체라고도 하죠. 접근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요즘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만, 겨울에 찬바람과 눈을 이기면서 눈 속에서 자란 노지 시금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달고 또 싱싱하고 잘 물러지지 않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선으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시금치를 쓴다 안 쓴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지에 시금치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연히 국내산 중에서도 우리가 시금치를 사용한다 한다면 평야에서도 좋지만 고산지 쪽의 시금치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평야 쪽이라고 한다면 해풍을 만든 이제 이런 곳에서는 그 시금치가 더 권장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100g 중에서 2.179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면 단백질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시금치는 습관성 변비나 대변이 건조할 때, 그리고 치질로 변열이 보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이나 괴혈병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야맹증이나 피부가 거칠거나 피부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 고혈압, 당뇨,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금치 하게 되면 뭐 뽀빠이가 먹었던 힘을 막 불끈불끈 솟게 하고 하는 그 정도 피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케네금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당뇨병 보조 치료제로 사용할 정도로 좋다. 케네금은 케네금은 그 닭의 밥통이에요. 닭의 위라고 할까요? 모래주머니를 케네금이라고. 동물 간과 함께 쓰면 보혈작용이 강해서 노인들의 빈혈에 좋은 치료제입니다. 계란과 사용하게 되면 철결핍으로 인해서 나는 빈혈에 효과가 있다. 건새우와 사용하게 되면 심장의 양기를 도와서 정력을 좋게 하고 빈혈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같이 쓰는 경우에는 시금치는 따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나 우유와 함께 쓰게 되면 이질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두부와 함께 같이 쓰게 되면 시금치에 들어있는 초산과 칼슘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불용성으로 되어가지고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 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시금치하고 두부를 같이 쓰면. 그리고 다시마, 미역, 과일, 채소 등 이런 알칼리 식품과 동시에 요리하거나 섭취할 때도 먼저 시금치를 데쳐 가지고 초산을 제거한 다음에 요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금치 요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시금치를 데쳐 가지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당근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손실되나 혈액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작용이 강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 한다면 함께 조리를 하기보다 따로따로 당근 따로 그 다음에 시금치 따로 해가지고 배합을 해서 또 오랫동안 놔두면 그때 바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이제 비위가 차고 허약하며 변이 묽거나 소식하고 그 다음에 비뇨기 결석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내금 시금치 즙 같은 경우 게내금과 함께 시금치를 갈아서 즙을 만들어서 타서 먹습니다. 그러면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해소하고 당뇨 환자의 보조 치료를 쓸 수 있다.
시금치와 돼지 간, 시금치 죽, 시금치 선지탕, 시금치 나물 이렇게 있습니다. 시금치와 개내금을 배합하여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본초 강목이나 그리고 경험방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 와서 시금치의 어떤 성분이 이 이선을 자극하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금치가 바로 이선, 이자의 어, 이자의 이자선을 자극하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 냉이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봄에 냉이를 먹게 되어지면 이제 봄을 잘 내고 또 여름에 그렇게 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냉이는 이제 개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개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냉이를 잘 말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처럼 마시기도 하고, 냉이는 이제 뿌리와 이파리를 전체를 통째로 뭐 된장국이라든지 냉이나물을 무쳐 먹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냉이는 토열, 각혈, 요혈, 변혈, 소화기 출혈, 안구 출혈, 생리과다 등 각종 출혈병에 적합하고, 소변이 탁하고 결석이 있거나 신장염 수종에 효과가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경련, 이질, 장염, 복통설사, 구토에도 좋고 각종 안과 질환이나 어린이의 홍역, 유행성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모군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백모군과 함께 쓰게 되면 소변이 우유처럼 탁하게 나오는 그런 단백뇨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요. 하고초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고혈압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백모군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그 띠뿌리, 띠비뿌리라고 그러죠. 뿌리를 백모군이라고 하고, 한때의 면역을 올려주는 그 아주 기가 막힌 보조 치료제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 백모군만 길러내는 영농조합도 우리나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초는 꿀풀을 하고초라고 이야기하죠. 새비름 냉이국이 있습니다. 냉이국에 새비름 나물을 넣어서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열이 많이 나면서 출혈 증상이 있을 때, 생리량이 많거나 하이되어 있을 때, 출산 후 복통이 심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냉이 계란국, 냉이에 계란 한 개를 넣고 양념을 해서 국을 끓입니다. 그러면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또 멈추게 하고 하는 작용이 있어 혈뇨에 아주 좋습니다. 냉이 용화초죽, 용화초탕, 냉이와 용화초를 사용해서 탕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생리량이 너무 많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천금요방에 의하게 되어지면 감기가 잘 통해서 중추를 편하게, 그리고 여러가지 독을 풀어서 눈을 밝게 하고, 눈이 아프거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하고, 뿌리는 눈이 거칠하고 아픈 증상에 사용합니다. 냉이가 이유 없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주로 이제 이유 없는 눈물이 있겠어요. 근데 감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의 구멍이 바로 이제 눈이기 때문에, 뭐 간의 그 기운을 잘 통하게 해서 간의 독을 같이 풀어주는 효과가 바로 이 냉이에 있다는 것. 특히 이 씨는, 냉이의 씨는 눈을 밝게 하고 눈이 아프거나 눈물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별록에 의하게 되면 감기를 잘 통하여 속을 편안하게 한다. 전남분초에 의하게 되면 폐에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소장경의 사열을 제거하면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현대 실용종약에는 지혈작용이 있어 폐출혈, 자궁출혈, 유산출혈, 생리과다, 두통, 안과질환, 망막출혈 등을 치료한다. 연구에 의하면 냉이는 자궁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응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지혈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냉이에 함유되어 있는 인돌 화합물과 방향물질들이 암세포에 억제작용을 하고 항암 식품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비타민 A의 함량이 많아서 야맹증이나 백내장 등과 같은 안과 질환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쑥갓입니다. 쑥갓은 봉우채라고도 하고 국화채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쑥갓은 쑥갓이 쑥향이 좀 있다는 것이 다른 채소들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쑥갓은 더운 여름철에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목이 마른 증상에 좋고 고혈압이나 간화가 위로 올라올 때 적합하며 폐에 열이 있어서 노란 가래가 많고 기침을 하거나 대변이 건조하여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빈혈이나 골절상을 입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또한 휘발성과 방향성이 있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요즘과 같이 목이 좀 건조하고 그 다음에 또 폐에 열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이 쑥갓 같은 경우가 좋겠습니다. 평소 비위가 차면서 대변이 묽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또한 설사를 하는 사람이나 음허화왕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쑥갓즙입니다. 쑥갓즙, 쑥갓을 갈아서 즙을 만들어 먹습니다. 고혈압이나 어지럼증 효과가 있다. 쑥갓 돼지 심장볶음,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혈압을 낮추고 두뇌를 좋게 하고 초조 불안, 실명, 신경쇠약에 효과가 있다. 쑥갓 벌꿀에 쑥갓과 벌꿀을 사용해서 노란 가래가 있고 기침을 하거나 배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좋다. 쑥갓하고 벌꿀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쑥갓 계란 흰자탕, 쑥갓과 계란 흰자를 해서 탕을 끓이면 마지막에 이제 그 흰자를 넣어서 완성합니다. 고혈압성 현운, 고혈압이 있는데 이제 어지러지를 하는 거죠. 뭐 별이 보인다든지 띵 한다든지 하는 열이 나면서 가래가 많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음식이 자주 취할 때 쑥갓과 계란 흰자를 넣어서 탕을 끓이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청금식치에 의하면 심기를 안정시키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고 장과 위를 잘 통하게 한다. 수식과 음식과 의하게 되면 청심양위작용 그리고 리부 하담작용이 있고요. 전남본초에 의하게 되면 감기를 잘 통하게 하고 탈장을 막고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본초봉원에 의하게 되면 쑥갓의 기는 탁하고 상화를 일으키는데 좋습니다. 따라서 많이 먹으면 풍기를 일으키고 심장을 어지럽게 하여 가스가 차기도 합니다. 쑥갓에는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혈작용이 강하고 골격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빈혈 예방과 골절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탕이나 국에는 맨 나중에 넣고 볶아서 강한 불에 빨리 볶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쑥갓과 냉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기를 잘 통하게 해서 간에도 좋고 또한 칼슘과 철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혈작용에도 그리고 골격 형성에도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파를 보시겠습니다. 양파는 참 식재료에서 우리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묘막급한 그러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양파는 껍질에서부터 뿌리 모두 아주 소중하게 다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재료인데, 옥총이라고도 하고 혼재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총두라고도 하며 양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양파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양파 같은 경우도 국내산이라고 한다면 이 따뜻한 부분 자체가 아마 제주도 정도에서부터 더 따뜻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덜 따뜻해지겠죠. 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그, 이 적도 이렇게 붉은색 기운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양파들이 더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라가 이 한랭한 지역들일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하고 있는 양파의 종류는 그냥 온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만하게 매운 증상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뜨거운 지역에서 나는 양파는 훨씬 더 뜨거울 것이다. 훨씬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파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에 적합하고 당뇨, 비만, 암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더 부르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산 부족에 좋고 장염이나 이질, 감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율무, 양파와 계란, 양파와 육고기는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율무와 쓰게 될 땐 당뇨나 고지혈증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란과 쓰게 되면 혈관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돕고, 육고기와 함께 쓰면 맛과 영양면에서 효과를 발휘해서 고기의 느끼한 맛 제거하면서도 심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양파와 생선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양파에 들어있는 초산이 생선의 단백질을 파괴해서 찌꺼기를 만들어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맛도 너무 텁텁해지게 만들어져서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생선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바로 생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선의 단백질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괴한다. 그리고 꿀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양파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활성 물질과 그리고 꿀 속의 유기산이나 효소가 확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유독물질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와 꿀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게 일고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양파는 많이 먹으면 눈이 흐려지는데 안과 질환이 있어서 충혈되거나 붓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피부가 가려운 사람이나 열병 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일단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파 고기 볶음, 양파는 여러 가지 육고기와 같이 사용하면서 맛도 더 이제 내게 되고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여기 일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양파와 함께 고기들을 이렇게 볶게 되면 장무력증이나 만성장염, 그리고 비타민 결핍증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고요. 양파를 그냥 볶아서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베이컨탕, 베이컨 2개에 양파 1개, 베이컨과 양파를 넣고
탕을 끓인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고 음식 본초 양성에는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컨은 약선에서는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본다 한다면 뭐 식료, 식보에 의하게 되면 불면증이나 소화기병, 지혈작용, 이질작용, 이질, 통풍, 그리고 계열병의 효과가 있고 담을 없애고 땀을 나게 하고 화상 또는 독충에 쏘였거나 머리에 덩어리로 빠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가상식물 교치병에 가면 열을 내리고 담을 없애고 해독 살충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를 돕고 습을 제거하며 지방과 혈당을 낮춘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양파는 혈전을 용해시킨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동맥경화를 개선시킨다. 그리고 외주혈관의 경화를 막고 혈액 점도를 떨어뜨려서 혈압을 개선시킨다. 그리고 암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칼슘 함량이 많아서 골다공증에 좋은 식품이며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대파를 보시겠습니다. 대파는 대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총경백이라고도 하고 총백두라고도 하고 화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대파는 겨울 대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겨울 대파는 아무래도 이 뿌리에서부터 하얀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여름 대파는 이 하얀 부분, 이 파란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파는 하얀색 꽃을 피는 것으로 봤을 때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총총이 이거 무엇보다도 이 대파의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대파의 부분이 여기 지금 양파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양파도 이런 꽃이 피는데 대파도 이런 꽃이 피는지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파와 양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파도 그렇고 양파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찬바람을 맞아서 감기에 걸려 열이 있지만 땀이 나지 않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면서 가래가 있고 기침을 할 때 적합하고 복부에 찬 기운이 있어서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고 식욕이 없고 먹지 못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나 여름철 장이 염증이 있을 때 살균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지방이 높은데 효과가 있으며 두피가 가려운 증상에도 쓰이고 고기나 생선을 요리할 때 양념으로 사용하면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초독용에 가면 대파는 고기나 생선의 독을 제거하므로 식품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파는 근데 생선하고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담두지, 감기 효과가 있고요. 목이버섯과 함께 쓰게 되면 대파와 목이버섯 혈액 인도를 느리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린내 나는 음식이나 찬 성질의 식품에는 이 대파의 따뜻한 성질이 비린내를 제거하고 해독작용을 돕고요. 그러나 이제 양매나 대추, 당삼, 생지황 같은 경우 같이 쓰지 않는다. 꿀과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파는 기운이 약하며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나 암내가 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고 오래 먹으면 암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복참 암본초에 보게 되어지면
대파는 고질병을 일으키므로 암내를 나는 사람은 먹지 말아라 기재되고 있고, 또한 대파는 향이 있고 매우면서 자극성 있는 식품으로 고질병 즉 광고성 피부병, 홍반성 낭창, 결핵, 임파결핵, 해수천식 등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적당히 먹는 게 좋죠. 근데 이 대파를 요즘 너무나 그,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육수 낼 때 육개장이라든지 뭡니까 저그 무고기라든지 소고기 무고기라든지 육고기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대파를 너무 많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고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건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늘이나 대파나 양파나 이런 것들이 참 좋긴 하지만은 많이 이런 방향성들이 많이 있는 향신료 역할하는 것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머리가 둔해진다, 정신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의 이제 아유르베다의 의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오신채 같은 경우를 불가해서 많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먹는 것은 이러한 그 머리에 흐리면서 정신 집중 이런 부분들 오랫동안 먹게 되지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고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파 생강탕, 대파죽, 대파 양고기 볶음, 대파 표고인 인유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대파는 육고기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파는 또한 이렇게 그 여름 대파와 이제 겨울 대파를 볼 수 있는데, 여름 대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파는 이렇게 청색이 많이 있는 부분은 여름 대파고, 하얀색이 이렇게 많이 있는 대파 것은 이제 바로 겨울 대파다. 그만큼 하얀색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더 맵죠. 더 맵고, 청색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덜 맵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마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참 예쁜데, 마늘도 요즘은 마늘 줄기와 마늘종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차처럼 요즘 끓여 먹기도 하고, 또 그 마늘을 이제 그 마늘을 쪄가지고 이렇게 찐 마늘을 이제 많이 먹기도 합니다. 이 마늘은 이제 원래 성질이 따뜻하잖아요. 따뜻한데 마늘을 이제 오랫동안 이런 마늘을 오랫동안 이렇게 찌게 되어지면 성질은 어떻게 했어요? 이 따뜻한 것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평해지겠습니까? 이건 이제 음양 이론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양은 한없이 끝까지 양일 수가 없어요.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열도 따뜻함도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평하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것이 일정한 조건에서 점점 뜨거워지다가 그게 예,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지면 평한 부분도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 그 시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듯이 분명하게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게 음적인 것이 양적인 것으로 변하는 보양식품이 보음 음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 마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구중구포를 하는 동안에 찐 마늘이 되는 동안에 이제 양적인 것이 음적인 부분을 보양하던 것이 보음하는 형태로 이제 변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마늘은 배가 차면서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이질 설사가 있을 때 적합하다. 폐결핵, 백일해, 감기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병, 암, 비만증이 좋다. 순중독과 구충, 유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실 만한 부분은 그 마늘과 함께 이 향식초를 쓰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고 찹쌀과 쓰게 되면 폐결핵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나 얼음설탕을 쓰게 되면 폐결핵 효과가 있고 새기름나무가 쓰게 되면 물에 끓여서 마시면 장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여기 이제 음, 마늘을 그 육고기에 이제 많이 넣어가지고 쓰는데 그 중에서도 닭고기와 함께 같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 치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꿀과 마늘을 같이 쓰지 말아야겠지만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있으면 이제 사실 마늘과 닭고기는 안 된다. 마늘이 좋은 것인데 이처럼 굉장히 좋은 것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암, 당뇨, 비만증, 뭐 순중독, 구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막 너무나 많이 씁니다. 과유불급의 형태가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늘은 이제 따뜻한 성질 아닙니까? 따뜻한 뜨거운 성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것들은 적당히 쓰는 것이 좋지만 상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복을 하기 위해서 구운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찐 마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해를 뜨거운 부분이나 따뜻한 것들의 문제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아무튼 이 마늘 생마늘의 형태나 이런 그 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좋으니까 너무나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이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에서도 보면 동양학에서는 음호화학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있는데 특히 눈과 얼굴이 붉은 사람이나 번열과 변비가 있는 사람, 얕은 열이 있으면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나라 의학 이 이시진은 말하기를 매운맛은 기를 퍼지게 하고 열은 화를 돋기 때문에 폐가 상하고 눈이 손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먹으면 간이 상해 눈이 나빠진다라고 했고요. 민간에서도 마늘은 백익이 되는데 100가지 이익이 되는 식품인데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거죠. 좋은 식품인데 단지 한 가지 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눈을 나쁘게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따라서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위 12정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마늘, 대파, 양파, 생강, 고추는 자극성이 있어서 안 먹는 것이 좋다기보다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입안에 헐거나 치아가 아프고 치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의 음식은 맛을 너무 갈구하다 보니까 이런 맛을 내게 하는 향신료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적당히 자극적인 음식이 오히려 몸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향신료를 줄이고 오히려 담백한 음식을 소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마늘은 하루에 두세 개, 네 개 정도를 먹으면 갈고리 충충을 이겨내고 유행성 뇌수막염을 예방한다. 이제 우리 이런 일이 없겠죠? 부티의 생마늘은 마늘장아찌 마늘에 식초와 설탕을 넣어서 재워두었다가 아침 공복에 한 개나 두 개를 먹는다.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마늘 오징어찜을 해서 먹게 되면 영양성 수종, 불량성 수종, 간경화 수종, 만성 신장염 수종, 그리고 신장염 수종에는 소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마늘 잉어탕. 마늘 잉어탕은 잉어 한 마리를 깨끗이 손질한 다음에 기름을 넣고 노릇하게 튀긴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생강을 넣고 볶다가 튀긴 잉어를 넣고 간장, 설탕, 홍기름을 넣고 물을 적당히 넣은 후에 졸인 다음 후추를 넣어서 완성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설사할 때 효과가 있다고. 마늘죽. 마늘과 찹쌀을 넣어서 노인의 근만성 이질, 폐결핵, 고혈압,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다. 총금 요방에 의하면 종기를 가라앉히고 벌레에 물려 상처가 난 곳을 치료하고 풍사와 독기를 제거한다. 신수본초에는 기를 아래로 내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풍을 제거하고 냉기를 없앤다. 풍을 제거하고 살충작용이 있다. 마늘에는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 이 9개 9대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항균 소염작용, 항동맥경화작용, 혈지방을 낮추는 작용, 혈압을 낮추는 작용, 항암작용, 혈당을 낮추는 작용, 수은 중독을 예방하는 작용, 뇌를 건강하게 하는 작용, 면역 기능을 강하게 하는 작용 등등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9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안 먹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또 역시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적당히 먹게 될 때 이 9가지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적당히. 소식하라는 이야기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이제 먹게 될 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당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근입니다. 당근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생김새와 색깔. 당근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토끼가 항상 떠오르는데, 예, 토끼가 당근, 그리고 또 말도 당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당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성질이 이제 평화하면서 비의 기가 허약하여서 빈혈, 영양불량, 그리고 식욕부진이 있을 경우에 성장 발육기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 좋고, 어린이들의 홍역이나 수지에 효과가 있다.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담결석에도 좋다. 장기적인 수은 접촉자나 피부가 거칠고 두피가 가려운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시력 감퇴, 야맹증, 안구 건조증 효과가 있고, 그리고 복통이나 이질사 효과가 있으며 백일의 기침, 이물종통, 화상 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담결석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는 녹황색 이런 채소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 생각은 그래요. 반드시 어,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기름들 종류와 함께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포화 지방산들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든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든지 상당히 불안정한 그 지방산입니다. 산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든지 열이 이제 햇빛이 비친다든지 산소에 노출되게 되어지면 바로 산화가 되기 쉬운 식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에 좋은 그런 그 녹황색 채소들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 오랫동안 산소에 노출하거나 또 높은 온도와 불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조리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을 찌거나 하는 방식을 쪄서 그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나중에 마지막에 기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샐러드 형태 내지는 무침의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당분과 육고기를 같이 쓰면은 영양 흡수율이 좋습니다. 올방기와 함께 향채 같이 쓰게 되면 좋고요. 그러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들하고는 당근을 같이 쓰지 않아요.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당근하고 오이하고 그다음에 당근하고 무, 이 부분들은 같이 쓰지 않는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이기 때문에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오이라든지 이것들을 기르는 당근과 함께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기름을 넣거나 고기와 함께 조리하여야 인체 흡수가 잘 되고, 또한 인체에 과다하게 저장되면 피부가 황색으로 변하는데 2,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 식초를 과다하게 넣으면 영양 손실이 많아지고, 술과 함께 많이 먹으면 간에 독소를 생산해서 술안주로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술 먹고 난 다음날 먹으면 간에 들어있는 주정 배출하는 데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근의 껍질을 잘 씻어서 술 먹고 난 다음날 먹는 건 좋아요. 술안주로 같이 먹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당근죽입니다. 당근죽, 당근과 쌀을 이용해서 식욕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고 설사, 소화불량, 빈혈, 야맹증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당근 주스, 생당근을 주스로 해서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오래된 설사, 기침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거하고 같이 섞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근 더하기 요즘 당근이 별로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꼭 보면 뭘 넣습니까? 당근 주스를 할 때 당근만 안 넣고 어, 사과 같은 걸 넣거든요. 같이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같이 함께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당근 대추탕, 당근 돼지 간탕, 당근 옥수수죽,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현대 연구에 의하게 되어지면 당근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감균작용이 있으며 항염, 항과민 작용이 있고 수은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다. 수은에 자주 접촉하는 직업병이 있는 사람의 보건식품으로는 적합하다. 아무튼 당근이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당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들하고는 같이 섞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순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죽순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죽순은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강인한 뿌리가 줄기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줄기의 힘, 마디마디이란 마디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줄기와 마디의 힘, 그래서 줄기가 마디로 형성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이 올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올리기라는데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디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리면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그러니까 쭉쭉 뻗어나가게 하는 부분이 강력한, 그래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줄기의 힘이 강한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죽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과 담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간과 담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그런 작용을 바로 이 죽순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죽순을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건 죽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죽순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죽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나는 죽순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그 한랭한 지역에서 나는 죽순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랭한 지역에서 나오는 죽순과 온열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나오는 죽순들을 보게 될 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성질을 여러분 꼭 그것은 기억을 하시면서 야 죽순이 좋다더라고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죽순이 있으니까 또 거기 가서 엄청난 죽순을 먹는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도 한량한 지역에서도 죽순이 있으니까 죽순이 좋다더라고 해서 남들이 안 먹으니까 막 이렇게 먹게 되실 때 그 환경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죽순은 풍열 감기나 폐열 기침 그리고 황색 가래의 효과가 있으며 부종이나 복수가 찰 때 좋고 급성 신염, 심장병과 간장병, 흡혈충병들을 일으키는 복수 환자에게 좋습니다. 홍역, 풍진, 수두, 초기의 열로 인한 갈증, 소변불리에 적합하고 동맥경화, 비만증, 습관성 변비, 암증에도 도움이 된다. 동과 피와 함께 쓰게 되면 조롱박과 함께 쓰게 되면 부종이나 복수찬데 효과가 있고 붕어, 어린이 홍역이나 풍진, 수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해삼과 함께 쓰게 되면 몸을 윤택하게 하고 보혈작용이 있고 열을 내린다. 전복, 신장에 전기를 보충하고 이뇨작용이 있다. 닭고기,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돼지고기와 함께 쓰면 혈당을 낮춘다. 그러나 새의 종류 있는 이 자고와 양고기, 양간을 같이 쓰게 되면 중독되거나 비타민 A가 파괴된다. 홍설탕과 함께 사용이 되게 되면 죽순에 여러 가지 안기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물질이 홍설탕과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설탕과 죽순은 같이 쓰지 않습니다. 죽순은 성질이 차고 두껍고 그 다음에 강한 섬유질로서 용해가 잘 안되는 초산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궤양 그리고 식도정맥 이곡장 그 다음에 소화기 출혈 만성신령 신장 기능 부전 그리고 비뇨기 결석 있는 사람은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청나라 왕명령은 어린이가 먹으면 안 된다. 씹는 기능이 약하고 소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칼슘과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어린이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순죽, 죽순붕어탕, 죽순은이탕, 죽순해삼탕, 죽순고기국 이렇게 약손으로 응용할 수 있겠고요. 천금요방에 의하게 되면 소갈병을 치료한다. 수도가 잘 통하고 기력을 유익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좋다라고 있고요. 식물 본초에 의하게 되면 가래를 삭히고 열로 인한 정신병을 제거하고 고열 두통, 두풍을 치료하고 임신 후에 어지럼증이 있거나 자주 놀래고 열병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린이 경기에 효과가 좋다. 죽순은 이로부터 발문식품으로 알려져 왔는데 청나라 왕명령은 수식과 음식부에서 말하기에 죽순은 발병함으로 병후나 산후에는 먹지 말라. 병후에나 산후에는 먹지 말라. 단 여름에 변순과 겨울철에 동수는 병과는 무방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9가지 정도의 식재를 살펴봤습니다. 죽순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당근을 봤었죠. 그리고 이 마늘을 보고, 그 다음에 대파를 봤습니다. 대파, 양파도 살펴봤죠. 쑥갓과 냉이도 살펴봤습니다. 시금치, 양배추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채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이 양배추, 유채, 시금치, 냉이, 쑥과 대파, 마늘, 당근, 죽순 이와 같은 채소류들, 또 광색 채소들, 이러한 채소들과 함께 이런 채소들이 주로 이제 그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관련된 질병들을 고치게 되는데, 이게 암, 당뇨, 질병 이런 것들을 혈관계 질환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산 더하기 채소류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암, 당뇨 뭐 이런 것들을 고치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고쳐지기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산인 기름 종류가 제 기름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과 산소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 채소류들이 활용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만나 뵙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